저녁 시간 텔레비전을 켜면 연일 붉은 자막과 함께 매캐한 연기가 피어오르는 중동의 모습이 화면을 채웁니다. 미사일이 밤하늘을 가르고 폭발음이 도시를 뒤흔드는 장면을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봅니다. 그런데 이 뉴스를 우리보다 훨씬 더 긴장된 얼굴로 숨죽이며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사일이 떨어지는 그곳에서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곳, 바로 중국의 최고 권력자들입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폭탄이 떨어지는 곳은 중동의 한복판인데 왜 아시아 대륙 끝에 있는 중국의 지도부가 밤잠을 설치는 것일까요? 보통 이웃집에 불이 나면 불이 난 집주인이 가장 먼저 뛰어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동네 끝에 사는 사람이 맨발로 뛰어나와 발을 구르고 있는 격입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두 나라가 친한 친구 사이여서가 아닙니다. 화면 속에서 무너져 내리는 건물들, 너머에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돈의 사슬이 얽혀 있습니다. 공격을 받고 있는 그 나라는 단순한 우방국을 넘어 오늘날의 거대한 중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4개의 튼튼한 기둥 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조용히 미소 짓고 있지만 속으로는 피가 마르는 중국의 속사정. 배달 음식의 가격이 오르고 동네 식당이 문을 닫고 우리가 마트에서 장을 볼 때마다 한숨을 쉬게 만드는 그 팍팍한 현실의 진짜 원인도 사실 이 거대한 흐름과 맞닿아 있습니다. 편안하게 소파에 기대어 뉴스를 보던 우리의 삶이 저 멀리 사막에서 벌어지는 일들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복잡한 정치 이야기가 아닙니다.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 우리의 생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흐름을 잃지 못하면 어느 순간 내 주머니의 돈이 소리 없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 숨겨진 장부를 지금부터 한 장씩 들춰보겠습니다. 숫자를 따라가 보면 우리가 전혀 몰랐던 세상의 진짜 주인이 보입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첫 번째 기둥은 바로 멈추지 않는 공장을 돌리는 검은 피, 기름입니다. 우리가 어릴 적 겪었던 70년대의 그 매서운 서적 파동을 기억하십니까? 기름값이 뛰자 버스 요금이 오르고 연탄값이 치솟고 공장들이 줄줄이 문을 닫았던 그 시절 말입니다. 기름은 예나 지금이나 한 나라를 움직이는 심장과도 같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물건을 많이 만들어 파는 중국은 그만큼 세계에서 기름을 가장 많이 빨아들이는 거대한 스펀지입니다. 하루에만 1000만 통이 넘는 엄청난 양의 기름을 바다를 통해 사들입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기름 중 10통의 한두 통은 바로 공격을 받고 있는 그 나라, 중동의 그 국가에서 옵니다. 숫자로 보면 하루에 138만 통이라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더 놀랍습니다. 그 나라가 배에 실어 파는 기름의 10통 중 8통을 중국 혼자서 싹쓸이하고 있는 겁니다. 마을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동네에 아주 큰 식당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매일 고기가 엄청나게 필요하죠. 그런데 뒷골목에 질 좋은 고기를 파는 정육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정육점 주인은 동네 사람들과 사이가 안 좋아서 앞문으로는 장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큰 식당 주인과 몰래 뒷문으로 거래를 합니다. 다른 곳에 팔 데가 없으니 가격은 당연히 후려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중국과 그 나라의 상황이 딱 이렇습니다.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아 기름을 제값 받고 팔 곳이 없는 나라는 정상적인 가격보다 한 통당 10,000원에서 13,000원 정도를 깎아서 중국에 넘깁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했습니다. 하루에 깎아주는 돈만 150억 원이 넘고 1년을 꼬박 모으면 무려 5조 원에서 6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돈이 됩니다. 국민 한 사람당 수만 원씩 쥐어줄 수 있는 혜택을 중국은 가만히 앉아서 매년 챙기고 있는 셈입니다. 이 엄청난 이익은 어디로 갈까요? 중국의 한 바닷가 마을에는 주전자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작은 민간 기름 공장들이 수백 개가 모여 있습니다. 이들은 덩치 큰 국영기업들과 경쟁해야 하니 늘 싼 기름에 목말라 있습니다. 이 주전자 공장들이 바로 그 반값 기름을 꿀꺽꿀꺽 마시며 살아남았습니다. 이 공장들이 기름을 싸게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공장을 돌리는 전기가 싸지고 화물차가 움직이는 경유가 싸집니다. 에너지가 싸지니 플라스틱을 만들든 옷을 만들든 텔레비전을 만들든 물건을 만드는 전체 비용이 뚝 떨어집니다.
우리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중국산 물건을 볼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쌀 수가 있지 하며 놀라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값싼 뒷문 기름 덕분입니다. 통계가 이를 증명합니다. 지난 5년간 중국의 물가 상승률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현저히 낮았던 이유의 밑바탕에는 이 값싼 에너지의 공급이 있었습니다. 간단한 사례를 들어볼까요? 동네에서 옷가게를 하는 김 사장님은 최근 중국에서 떼어오는 옷의 원가가 조금씩 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예전에는 10,000원이면 떼오던 원피스가 이제는 12,000원을 달라고 합니다. 품질이 좋아진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이 작은 변화의 시작점이 바로 바다 건너 기름값의 변화입니다. 내가 입는 옷, 내가 쓰는 휴지, 내 발에 신은 신발의 가격표 안에 저 멀리 중동 사막의 모래바람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온 세상이 지켜보고 있는데 이토록 엄청난 양의 기름을 어떻게 몰래 들여올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깊고 어두운 바다 위에 있습니다. 밤이 깊은 동남아시아의 먼 바다. 불을 다 끈 거대한 배 두 척이 조용히 맞붙습니다. 한 척은 중동에서 출발한 배이고 다른 한 척은 빈 배입니다. 굵은 호스가 연결되고 검은 피가 밤새 엉겨집니다. 날이 밝으면 서류가 바뀝니다. 중동에서 온 기름은 온데간데 없고 동남아시아에서 정상적으로 캔 기름이라는 가짜 도장이 찍힙니다. 이 세탁된 기름이 버젓이 중국의 항구로 들어갑니다. 실제로 중국의 공식 국가 기록을 보면 2022년 여름 이후로는 그 나라에서 기름을 단 한 방울도 사온 적이 없다고 나옵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시기지만 세상은 알면서도 속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바다 건너 미국의 새로운 지도자가 이 판을 완전히 엎어버리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몰래 기름을 사가는 나라에는 물건을 팔 때 세금을 25%나 물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100만 원짜리 물건을 팔려면 25만 원을 벌금처럼 내라는 소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중국의 작은 주전자 공장들도 이미 철퇴를 막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간 달콤하게 빨아먹던 비밀 주유소의 셔터문이 강제로 닫힐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비밀 주유소가 문을 닫으면 중국은 비싼 죗값을 주고 기름을 사야 합니다. 물건 만드는 값이 오르고 그 비싸진 물건은 고스란히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마트 영수증에 찍힌 숫자는 점점 더 커지는 마법. 그 고통의 청구서가 우리 집 우편함으로 날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는 구조일까요? 기름길이 막히면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웁니다. 이 거대한 톱니바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음 기둥을 살펴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두 번째 기둥은 바로 끊어진 철길, 즉 거대한 제국의 길목입니다. 중국은 지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엄청난 꿈을 꾸어왔습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그리고 유럽을 하나의 거대한 길로 잇겠다는 원대한 계획입니다. 돈과 기술을 쏟아부어 항구를 짓고 철도를 깔고 다리를 놓았습니다. 옛날 비단 장수들이 낙타를 타고 사막을 건너던 그 길을 이제는 쇳덩어리 기차와 거대한 배로 이어버리겠다는 야심입니다. 이 길만 완성되면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전 세상의 돈과 물건을 중국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세계 지도를 한번 펼쳐놓고 보십시오. 중국에서 출발해 메마른 중앙아시아를 거쳐 화려한 유럽으로 가려면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좁은 목덜미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지금 폭탄이 떨어지고 있는 그 나라입니다. 이것은 마치 서울에서 부산까지 막힘없이 달릴 수 있는 으리으리한 고속도로를 수십조 원을 들여 뚫어놓았는데 중간에 있는 대구 요금소를 남이 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멋진 차를 타고 달려도 대구에서 차단기를 내려버리면 부산으로는 한 발짝도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2021년 이 요금소의 주인과 무려 25년짜리 굳은 약속을 맺습니다. 앞으로 25년 동안 우리가 당신네 나라에 항구도 지어주고 기찻길도 깔아주고 통신망도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무려 513조 원입니다. 우리나라 1년 나라 살림과 맞먹는 어마어마한 돈을 한 나라에 쏟아붓겠다고 도장을 찍은 겁니다. 그 대가로 안정적인 길목을 확보하고 싼 기름을 계속 받기로 한 거죠. 물론 500조 원이라는 돈이 하루아침에 건너간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공사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진짜 돈이 얼마나 넘어갔느냐가 아닙니다.
중국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이 나라는 우리가 목숨 걸고 지키는 우리의 동업자라고 선언했다는 그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동업자의 집안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정권이 바뀌어 갑자기 미국과 손을 잡는다면요? 중국이 그동안 파키스탄의 바닷가에 쏟아부은 수십조 원, 중앙아시아 사막에 깔아놓은 거대한 가스관, 이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녹슨 고철 덩어리로 변하게 됩니다. 아무리 멋진 구슬이라도 꿰어야 보배인데 구슬을 꿰는 한가운데 실이 툭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의 운명이 걸린 일입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중국을 믿고 돈을 빌려 다리를 놓고 길을 닦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축이 무너진다면 중국이 약속했던 장밋빛 미래는 신기루처럼 사라집니다. 중국과 무역으로 맞고 사는 수많은 주변 나라들, 그리고 우리 역시 그 소용돌이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돈과 도로는 눈에 보이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진짜 무서운 이유는 지도에 그려진 선, 그 너머에 있습니다. 강대국들의 진짜 속마음을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세 번째 기둥은 가장 서늘하고 무서운 이야기, 바로 몸을 대신 맞아주는 방패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월을 되돌아보십시오. 60년대, 70년대를 지나며 우리는 강대국들의 힘겨루기가 얼마나 무서운지 뼛속 깊이 경험했습니다. 총성 없는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쳤습니다. 세상의 경찰을 자처하는 미국은 언제나 막강한 군대를 이끌고 바다를 누볐습니다. 그런데 지난 20년, 30년 동안 미국의 그 무서운 항공모함과 전투기들은 주로 어디에 모여 있었습니까? 바로 모래바람이 부는 중동이었습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고 테러가 이어지니 미국은 엄청난 돈과 군인들을 그 사막에 묶어두어야만 했습니다. 동네에 힘이 아주 센 골목대장이 있다고 쳐봅시다. 이 대장이 저쪽 골목 끝에서 말썽 피우는 불량배들과 매일 싸우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누가 가장 마음이 편할까요? 바로 반대쪽 골목에서 조용히 덩치를 키우고 있던 두 번째 힘센 사람입니다. 미국이 중동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동안 중국은 뒤에서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힘을 길렀습니다. 남쪽 바다에 인공섬을 만들어 군대를 주둔시키고 대만 주변에서 으름장을 놓고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 돈을 뿌리며 자기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중동의 그 나라는 본인들은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결과적으로 중국을 향해 날아올 미국의 주먹을 대신 맞아주는 아주 훌륭한 고기방패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 방패가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중동의 상황이 정리되고 미국의 골칫거리가 사라진다면요. 미국은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고개를 돌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카로운 눈빛이 향하는 곳은 단 한 곳, 바로 아시아의 바다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역대 지도자들은 입을 모아 이야기해왔습니다. 이제 중동에서 발을 빼고 아시아로 집중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방패가 산산조각이 나면 그 뒤에 숨어있던 중국은 이제 미국의 서슬퍼런 칼날을 맨몸으로 마주해야 합니다. 거대한 전투함들이 우리와 가까운 바다로 몰려들고 하늘에는 전투기들이 쉴 새 없이 날아다닐 것입니다. 이 긴장감은 당장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바다의 파도가 높아지면 배들이 물건을 싣고 오가기가 어려워집니다. 길이 험해지니 운송비가 비싸지고 위험을 감수해야 하니 보험료가 치솟습니다. 100원에 들여오던 밀가루가 120원이 되고 1000원에 들어오던 부품이 1500원이 됩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박 씨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평생 기계를 만져온 박 씨는 최근 공장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낍니다. 사장님은 연일 부품 들어오는 배가 늦어진다며 한숨을 쉬고 창고에는 만들어 놓은 물건이 쌓여갑니다. 바다 건너 나라들의 으르렁거림이 동네 작은 공장의 기계 소리를 멈추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수십 년의 경력도 하루하루 성실하게 일한 땀방울도 거대한 힘의 논리 앞에서는 속수무책일 때하 있습니다. 과연 이게 정상적인 세상일까요? 우리는 그저 위에서 떨어지는 돌덩이를 피하기만 해야 하는 걸까요? 하지만 이 모든 군사적 긴장조차도 마지막 네 번째 이유에 비하면 작은 바람에 불과합니다. 강대국들이 진짜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 바로 우리 지갑 속의 돈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기둥,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가장 깊은 곳이자 핵심입니다. 바로
세상의 돈을 지배하는 규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 원화를 내듯 나라와 나라가 물건을 사고 팔 때도 돈이 필요합니다. 특히 세상을 굴러가게 하는 기름을 살 때는 정해진 돈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돈, 달러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1974년의 일입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기름이 가장 많이 나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은밀한 약속을 맺습니다. 우리가 너희 왕실을 튼튼하게 지켜주고 보호해 줄 테니 앞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기름을 팔 때는 무조건 우리 미국 돈, 달러만 받아라. 다른 돈은 절대 받지 마라. 이 약속이 바로 세상을 바꾼 마법의 주문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시장 입구에서만 파는 특별한 상품권을 사야만 시장 안의 모든 고기와 채소를 살 수 있게 만든 것과 같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누구나 살기 위해 그 상품권이 필요합니다. 상품권을 찍어내는 사람은 아무리 빚이 많아도 걱정이 없습니다. 종이에 그림을 그려서 찍어내기만 하면 사람들이 서로 자기 물건을 주며 그 종이를 달라고 아우성을 치니까요. 미국이 아무리 돈을 마구 찍어내도 나라가 망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전 세계가 기름을 사기 위해 달러를 창고에 쌓아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이 억울하고도 무서운 구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물건을 많이 만들고 부자가 되어도 결국 미국이 만든 돈의 그물 안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만약 미국이 화가 나서 중국 은행들의 돈줄을 막아버리면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는 하루아침에 피가 통하지 않아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옆 동네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켰다가 전 세계 은행망에서 쫓겨나 쩔쩔매는 모습을 보며 중국 지도부의 등골에는 식은땀이 흘렀을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아주 위험하고도 대담한 계획을 세웁니다. 언제까지 미국 돈의 눈치를 보며 살 것인가? 우리도 우리 돈으로 기름을 사보자. 달러 대신 중국 돈 위안화로 석유를 거래하는 세상을 만들자. 이것이 바로 그들의 야심찬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 누가 안전한 미국 돈을 마다하고 중국 돈을 받으려 하겠습니까? 그때 흔쾌히 손을 잡아준 유일한 친구가 바로 중동의 그 나라였습니다. 미국과 사이가 틀어져 달러를 구경조차 하기 힘들었던 그 나라는 살기 위해 중국 돈이라도 받아야 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자기네 돈으로 기름을 사는 연습을 해볼 수 있는 너무나도 완벽하고 고마운 실험실이었던 셈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몇 년 전부터 자기네 앞마당에 시장을 열고 중국 돈으로 기름을 사고 파는 연습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장난 같았지만 어느새 제법 덩치가 커졌습니다. 그 바탕에는 항상 그 나라의 기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돌아보면 참으로 무서운 규칙 하나가 있습니다. 미국의 이 상품권 장사에 감히 반기를 들었던 나라들의 최후입니다. 과거 이라크의 지도자는 기름값을 달러 대신 유럽 돈으로 받겠다고 큰 소리 쳤다가 미국의 공격을 받고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아프리카 리비아의 지도자 역시 아프리카만의 새로운 돈을 만들자고 나섰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남의 밥그릇, 그것도 세상에서 가장 큰 밥그릇을 걷어차려 한 대가는 언제나 가혹했습니다. 이제 그 차례가 바로 지금 폭탄을 맞고 있는 그 나라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이번 사태로 그 나라의 정부가 무너지고 미국과 친한 새로운 사람들이 권력을 잡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기름값부터 다시 미국 달러로 받겠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중국이 10년 넘게 공들여 쌓아온 50년 뒤에 세상 주인이 되려던 계획 자체가 물거품이 될 위기입니다. 이 시스템이 무너지는 순간 우리는 또다시 달러의 노예로 강대국의 환율 장난에 우리의 피 같은 월급이 녹아내리는 것을 지켜보아야만 할지도 모릅니다. 결국 이 모든 변화는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내일 우리가 마트에서 짚어들 물건의 가격표를 바꾸는 거대한 폭풍의 시작입니다. 자, 이제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을 하나로 맞추어 보겠습니다. 바다 건너 새로운 미국의 지도자는 단순히 중동의 평화를 가져오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바둑판 전체를 보고 있습니다. 첫째, 값싼 기름줄을 끊어 중국 공장들의 숨통을 조입니다. 둘째, 대륙을 잇는 길목을 흔들어 중국의 세계화 계획을 망가뜨립니다. 셋째, 중동에서 발을 빼고 군대를 아시아로 돌려 중국의 코앞에 칼을 겨눕니다. 넷째, 감히 미국 돈에 도전하려던 중국의 화폐 독립의 꿈을 짓밟습니다.
이 네 가지 기둥이 동시에 흔들리면 아무리 덩치 큰 중국이라도 비틀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중국도 바보는 아닙니다. 창고에 기름을 가득 채워두고 러시아 같은 다른 나라들과 손을 잡으며 버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금이 가기 시작한 기둥을 온전히 막아내기는 어렵습니다. 이 거대한 판이 흔들릴 때 그 아래에 있는 우리들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 중동의 그 나라가 백기를 들고 미국 쪽에 선다면 중국은 당장 비싼 기름을 써야 합니다. 공장 돌리는 값이 오르니 물건 값이 오릅니다. 우리나라가 중국에서 들여오는 수많은 원자재와 부품 값이 덩달아 뜁니다. 김 사장님의 옷가게 원가만 오르는 게 아닙니다. 이 사장님이 운영하는 작은 국수집의 식자재 값도, 우리 아이들이 쓰는 학용품 값도 조용히 그러나 무섭게 오를 것입니다.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푸념이 더욱 뼈저리게 다가올 것입니다. 반대로 그 나라가 끝까지 버티며 전쟁이 길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중동 전체가 불바다가 되고 전 세계의 기름값이 널뛰기를 합니다. 기름값 오르면 배달비가 오르고 전기세가 오르고 겨울철 난방비 고지서를 보며 가슴을 쓸어내려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우리에게는 매서운 겨울바람입니다. 과거에는 열심히 일해서 저축하면 내 집 마련의 꿈을 꿀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내가 아무리 허리띠를 졸라매도 바다 건너 누군가의 서명 한 번에, 미사일 한 발에 내 통장의 가치가 뚝뚝 떨어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10년 넘게 모은 내 돈의 가치가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처럼 쪼그라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하고 있고 강대국들의 생존 게임은 갈수록 잔인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철저하게 계산하고 움직입니다. 그들이 던지는 청구서는 결국 편리함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가장 약한 사람들의 주머니를 노립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의 거대한 변곡점 위에 서 있습니다. 저 멀리 사막의 모래바람이 내일 아침 우리 집 밥상머리를 어떻게 바꿔 올지 꿰뚫어 보아야만 합니다. 무심코 지나치는 뉴스 한 줄이 내 노후 자금을 흔들고 내 자식들의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강대국들의 싸움 속에서 우리는 그저 파도에 휩쓸리는 조각배로 남아야 할까요? 아니면 다가올 폭풍을 미리 읽고 돛을 고쳐매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까요? 값싼 물건과 편리함 뒤에 감춰진 이 잔인한 공정표 앞에서 과연 우리의 삶과 지갑은 안전한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때입니다. 다음 시대의 청구서는 이미 우리를 향해 날아오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리고 우리는 이 청구서를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